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법규 마지막 수업으로 혈액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혈액관리법은 최근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처음 알려드릴 내용은 혈액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기본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5년이란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계획 5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 혈액관리법의 용어에 대한 건데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실 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혈구와 혈장을 합치면 혈액이잖아요. 두 번째, 혈액관리 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로, 부적격 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령. 아주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공부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혈금지 대상자, 감염병 환자나 약물 복용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 헌혈하기 부적합하다고 역시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특절 수혈 부작용으로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역시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혈액관리법 자체가 보건복지부령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겠으면 이 혈액관리법이 나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혈액제제란 뭐냐? 혈액을 원료로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이에요. 그게 혈액제제고요. 종류를 보면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그리고 농축혈소판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전혈은 혈구와 혈장이 모두 들은 피를 얘기해요. 그래서 혈구, 혈장이 모두 들은 게 전혈이고요. 이 전혈에서 적혈구만 따로 빼서 만든 것이 농축적혈구입니다. 그리고 전혈에서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얼려놓은 게 신선 동결혈장이고요. 이 혈구 중에서도 혈소판만 따로 뽑아놓은 것이 농축혈소판이에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런 혈액 제제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부적격 혈액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부적격 혈액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채혈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 제제, 그리고 B형이나 C형 간염에 양성이 나온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에이즈 양성인 경우, 매도, 사람 T세포 림프 친화성 바이러스 양성, 그리고 간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100일 이상 나온 경우, 그리고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 제제가 이 부적격 혈액의 범위가 되고요. 모두 부적격 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적격 혈액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면, 혈액원 등 혈액을 관리 업무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 처분 후 결과를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혈액 관련은 대부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알려야 되냐? 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된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따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진 다 보건복지부령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격 혈액을 예방접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헌혈자에 대해 채혈 전 건강진단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 시진, 촉진 다 해야 되고요. 활력증후 다들 아시죠? 예, 바이탈 사인,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다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체중도 측정해야 돼요. 빈혈 검사해야 되고 혈소판 검사해야 되고 과거 헌혈 경력 및 혈액 검사 결과와 체열금지 대상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활력 징후와 체중 측정, 빈혈 검사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체열금지 대상자인데요. 역시나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외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중인 자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그리고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는 50kg이 기준이고요. 여자의 경우는 45kg이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 그리고 체온이 37도 5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혈압의 경우에 특히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 180 이상인 자, 맥박이 50회 미만인 경우, 그리고 100회분 이상인 경우,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인 경우, 말라리아 치료 후 3년, 매독 치료 후 1년,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암이나 당뇨, 심장병, 간 경변 환자인 경우에는 체열금지 대상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좀 나왔던 항목을 좀 짚어드리면 임신 중인 자 나왔었고요. 이 몸무게 기준 50kg, 45kg, 체온, 그리고 수축기 혈압 기준 나왔었고, 맥박의 경우는 원래 60에서 100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100회 이상이면 비정상, 딱 반 나눠서 50회 미만은 역시 혈액 체열 금지 대상자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이나 당뇨, 심장병, 간 경변 환자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환자의 경우에도 체열이 금지되어 있다. 그 치료 후 뭐 3년이나 1년 이런 기간은 아직까지 나왔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을 이야기하고요. 사망, 장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등 이런 부작용들을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 보건복지부령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누구에게 신고? 네, 시도지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특정 수혈 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 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발생의 원인을 파악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요.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 등은 이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먼저 시도지사에게 신고라면 이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이라든지 혈액원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열 부작용의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 혈액원은 특정 수혈 부작용이나 체열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하면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체열 부작용자의 경우, 그리고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 수혈 부작용자, 그러니까 혈액원에서 일어나는 체열 부작용자라든지 특정 수혈 부작용자에 대한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그리고 장제비, 일실소득. 일실소득은 뭐냐 하면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소득을 전체적으로 추려본 금액을 일실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혈액의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준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시나 혈액 관련해서는 그렇게 벌칙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는
혈액 매매 행위자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관리 업무를 한 자, 이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지 않고 혈액원을 개설한 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로 다른 사람의 혈액, 헌혈 증서 포함이요. 이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혈액 매매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알선한 경우, 그리고 혈액 매매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체열하거나 수혈한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매매 행위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혈액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체열, 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걸 어긴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그리고 체열 전에 헌혈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렇고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이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혈액제제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역시나 이 부분도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에 이 혈액관리와 관련하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좀 공부해 두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강조했던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